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자본 체력, 지은이 닥터 마빈, 발행 RH 코리아입니다. 160만 명 규모의 국내 최대 부동산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서 손꼽히는 거시 경제 칼럼니스트가 있으니 바로 닥터 마빈입니다. 그의 첫 책 자본 체력에는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투자 입문자가 자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돈의 흐름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자본 체력을 갖추는 법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자본 체력을 기르면 노동으로 돈을 버는 노동소득뿐 아니라 돈을 지키고 불리는 방법을 체득해 자본소득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제대로 된 금융교육 한 번 못 받으며 금융 알몸으로 사회에 내팽겨 쳐집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기의 끝에는 노동소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 국민 가계의 소득의 93%가 노동소득에 기대고 있기에 안타깝게도 노동력이 약해지는 노년층이 되면 통계상 절반가량이 빈곤에 처하게 됩니다. 국민의 과반수가 잠재적 가난에 처한 것입니다. 흔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소득이 주는 경제적 자유의 기회는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즉, 자본소득이 꾸준히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만 잠재적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라도 자본 체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 체력이 탄탄해지면 더 멀리, 더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본도 더 멀리, 더 오래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원하는 자산의 결승선을 정합시다. 그리고 그에 도달할 체력을 기르기 위해 이 책을 펼쳐봅시다. 결승선에서 웃는 자는 당신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자본소득에 있다. 기회라는 것은 노동소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본소득에도 기회가 존재한다. 이 기회의 사다리를 부러뜨리며 근로소득만이 공정하다고 외치는 것은 현 시대 젊은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고 눈과 귀를 막고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없다. 오히려 소득의 한 부분에 자본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고 자본,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자본교육을 장려하고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자본소득도 인정해야 그나마 기회의 평등과 가까워지지 않을까? 노동소득이 총소득의 90%가 되면 상사나 회사의 부조리에도 눈을 감게 된다. 잘리면 생계가 끝나기 때문이다. 수입의 원천이 직장밖에 없으니 대기업, 전문직, 공무원만 선호하게 된다. 또한 직장에서의 승진만이 소득의 질을 개선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높은 직책에 올라야만 부를 획득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들은 취업이라는 바늘구멍을 뚫었으면서도 임원이 되기 위해 또 다른 바늘구멍을 비집고 들어가서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에게서 자본 교육을 받고 자란 자녀는 이미 부의 길목에서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하는 전쟁터에 굳이 나가지 않는다. 자신과 가족,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돌볼 줄 안다. 무엇보다 여유가 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자산은 근로소득 90%에 이르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 그들보다 앞서가고 있다. 많은 고위 관료들이 공정한 출발선과 기회의 평등을 주장한다. 그런데 진정한 출발선, 그리고 기회의 평등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자본소득이 함께할 때 그나마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사회는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여 자본, 금융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지금이라도 자본, 금융교육을 장려하고 재산소득을 불로소득으로 폄하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금리가 인상된다고 경제 위기가 올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 중앙은행은 언젠가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풀린 유동성은 증시, 비트코인 등의 금융 자산물로 향했고 거기서 몸집을 키워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다. 코로나 종식으로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만약 저금리를 유지하면 하이퍼 인플레가 올 수도 있다. 하이퍼 인플레는 경제에 큰 부담이 되므로 중앙은행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점진적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 이후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보복 소비, 경기 회복, 슈퍼 부양책, 유동성, 인플레 압력, 장기 국채 금리 상승, 경기 회복, 인플레 지속, 금리 인상 단행, 투자 수요 감소, 증시 하락,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 위험 기업 가구 타격, 경제 타격. 그런데 금리가 인상되면 정말 위기가 올까? 우리는 금리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과거 1998년 IMF 외환 위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시절 금리 인상으로 경제 위기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특히 외환 위기 당시는 외환 유출을 막기 위해 급격하게 인상한 탓에 기업, 민간 할 것 없이 피해와 규모가 컸다. 30대 기업 중에 무려 16개 기업이 무너졌다. 그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그런데 당시 금리 인상과 현재 금리 인상은 조금 결이 다르다. 외화 유출로 금리가 인상되는 게 아니라 경기 회복 혹은 호황이 지속되었을 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질문을 던진다. 금리가 인상되면 정말 위기가 올까? 현재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당연하게도 단기적으로 시장의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코로나 카운터펀치로 급소맞고 쓰러진 사람에게 저금리 모르핀을 여러 개 꽂아놓고 버티게 했는데 상태가 호전되는 걸 보고 주사바늘을 빼면 환자는 발작하지 않을까? 그러면 의사는 모르핀을 다시 꽂기도 할 것이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호전되면 다른 주사를 또 걷어들일 것이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진짜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는 것은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할 만큼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다. 과거 위기 상황이라고 잔뜩 움츠려 있었을 때 오히려 증시가 상승한 사례가 있으니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수품 제작, 조달 등 민간 부분의 생산과 투자의 고용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경제 호황을 맞이했다. 또한 산업혁명의 기술을 실전에 투입해서 더 큰 기술 진보를 가져왔고 전쟁 이후 이 기술을 산업에 적용해 대중의 소비를 이끌어냈다. 1945년 전쟁이 끝날 당시 미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시장은 조정을 받았으나 이후 12년가량 경제 호황과 증시 상승을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진다. 금리가 인상되면 정말 위기가 올까? 확실한 점은 금리가 조금씩 오를 때마다 시장은 크게 발작하리라는 것이다. 이를 하락 시그널로 볼 것인가? 조정으로 볼 것인가? 진짜 답은 결국 통화나 재정을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시장이 정말 회복될 것인지를 봐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장이 실제로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답은 현재 새롭게 태생하고 있는 디지털 산업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등이 정말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산업에서 추구하는 비전이 실제로 시장에 팔린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 증시와 같은 그림으로 갈 수 있다. 반면 이 산업에서 추구하는 비전이 시장에 팔리지 않는다면 IT 버블과 같은 그림으로 갈 것이다. 참고로 G10 국가들은 누구보다 빨리 디지털화된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경쟁 중이고 거기에 재원을 쏟아붓고 있다. 현재와 같이 유동성이 넘쳐나는 시장에서는 너도 나도 모두가 투자자가 된다.
하지만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고 떨어지게 되면 너도 나도 투자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대다수는 이런 장을 폭락, 불황으로 바라본다. 반면 투자자는 조정, 기회로 바라본다. 자본 시장을 바라볼 때 시장을 두려워하기보다 기회로 마주하는 투자자가 많아지길 바란다. 부자 습관. 부자 그룹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자수성가형과 상속형이다. 먼저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첫째, 단도직입적이라는 것이다. 가끔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통에 무례할 법도 한데 그들에게서는 어쩐 일인지 무례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들은 목적과 용건이 명확해서 대화할 때 질질 끄는 일이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잘 물어보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도 훅 하고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해서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 가령 이런 식이다. 무슨 일 하세요? 자산 규모가 어떻게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원하는 게 뭔데요? 그래서 뭘 준비하고 있죠?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신의 배경을 캐서 무례하게 굴려는 의도가 아니다. 되도록 본질적인 이야기만 하고 싶어서다. 본질이 담긴 이야기를 통해 실질적인 결과물을 보고 싶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굳이 돌려 말하지 않는다. 둘째, 추진력이 강하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추진하고 일을 빠르고 시원하게 해치우는 경향이 있다. 예전에 지인이 집을 계약할 때 따라가서 어깨 너머로 배운 적이 있는데 눈앞에서 호가가 1억 넘게 올라가도 바로 계약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들이 무엇인가 요청을 하거나 제안을 했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제안받은 사람이 동의를 했다면 그 일은 반드시 그리고 빠르게 실행된다. 이들의 말이 계획에만 머무는 경우를 거의 못 봤다. 셋째, 실질적이고 실리를 따진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같은 일은 없다. 진짜 돈이 되는지 주파나를 제대로 튕긴다. 실질적인 선택 앞에 마주하는 일이 많다 보니 가끔 예민하거나 날카로운 성향도 있다. 그리고 실리를 따지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다. 그래서 디테일에 강한 면도 있다. 자수성가형 부자에게 내가 전체적으로 배운 점은 부를 창출하는 습관이다. 그들은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사용한다. 본질을 파악하고 실리적이며 구체적으로 따지는 경향이 있다. 이를 미루지 않고 선택의 순간에 주저하지 않는다. 이런 습관들이 그들에게 부를 안겨줬다고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한편 부자 중에는 스스로 성공한 자수성가형뿐만 아니라 부모의 재력을 물려받은 상속형 부자도 있다. 상속형 부자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특징은 대체로 잘 웃고 예의 바르다는 점이다. 욱하는 성격은 거의 보지 못했다. 대체로 침착하고 차분한데 어떤 기회나 선택의 순간에는 주저함이 없다. 순박해 보였던 사람이 정말 큰 기회가 오면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저돌적으로 변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래 순박하거나 젠틀한 성격이 아니더라도 그런 모습을 갖추도록 잘 교육받았다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겠다. 또한 베푸는 데 주저함이 없고 써야 할 때 크게 쓴다. 반면 받을 땐 적은 돈도 꼼꼼하게 받는 편이다. 만약 상대가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으면 직접 따지지는 않고 그 사람을 조용히 손절한다. 속을 잘 드러내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아니다 싶은 사람은 굳이 만나지 않는다. 그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고 지금과 같이 부동산이 인기 있기 전부터 건물에 투자하러 다녔다. 아마도 부모의 영향이었다고 짐작한다. 일보다는 투자에 흥미를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다. 전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여유롭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자수성가형 부자에게 부를 창출하는 습관을 배웠다면 상속형 부자에게는 부를 유지하는 습관을 배웠다. 그들의 젠틀하고 예의 바른 자세는 주변에 적을 만들지 않는다.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반면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을 두지 않는 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부모를 통해 배웠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필요할 때는 진짜 역량을 집중해서 투사처럼 돌진한다. 겉으로 조용하고 젠틀해 보일 뿐 그들의 내면에는 강한 야수가 자리하고 있다. 외유 내강이라 할 수 있겠다. 쓸데없이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지도 않는다. 필요한 곳에만 집중한다. 이런 자세는 우리의 자본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경험 자산이 있어야 돈 자산을 지킨다. 자산을 돈과 경험으로 구분해보자. 돈 자산이란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산이다. 우리 중 대다수는 돈 자산의 증식을 목표로 삼고 있을 것이다. 반면 경험 자산이란 자신이 직접 부딪히며 경험하고 느낀 자신만의 투자 철학,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방을 외치는 사람들은 경험 자산 따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한방이란 말 자체가 결과 지향형이기 때문이다. 결과 지향형 사고방식은 성공과 실패, 승자와 패자를 명확히 구분한다. 그러나 인생이란 게 살다 보면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 투자 역시 영원한 성공이나 실패랄 게 없다. 그래서인지 내가 만난 자산가들은 성공과 실패를 쉽게 논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어떻게 자산가가 되었느냐고 물으면 자신만의 성공 스토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운도 크게 따라줬다고 고백한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유연한 사고와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도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지기보다 그 도전 자체를 즐기는 경향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실패한다 해도 그것이 경험 자산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돈 자산은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다. 한편 경험 자산은 있다가 없는 게 아니라 실패마저도 계속해서 자산으로 쌓이게 된다. 자산가들의 돈 자산은 투자로 수십억 원을 벌었다가 투자로 그 수십억 원을 모두 잃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을 경험 자산으로 만들어서 잃었던 자산을 다시 찾고 더 큰 성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 자산도 중요하지만 결국 진짜 자산은 경험 자산이라고 믿는다. 한 방으로 돈 자산을 채우는 게 아니라 천천히 묵묵히 경험 자산을 쌓아 나가야 한다. 일단 경험 자산이 거목처럼 든든히 뿌리를 내리면 당신의 돈 자산은 외풍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설령 흔들려서 거목이 뽑힌다 해도 다시 심고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경험 자산이다. 자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지키는 힘은 결국 경험에서 나온다. 한 방이 아니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도전하고 경험하고 얻어가야 한다. 그래야 그게 진짜 자산이 된다. 데이터에서 시작되는 4차 산업. 지난 글에서 5G 기술에 대해 먼저 살펴본 이유는 4차 산업의 기반이 바로 5G 네트워크이기 때문이다. 사실 대부분 업계 종사자들은 5G가 아니라 6G가 되어야 비로소 기술과 서비스가 보편화된다고 예상한다. 5G 기술의 발달에 따라 AI도 진화하고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산업 성장에도 탄력을 받는다. 그렇다면 4차 산업 발전에는 반도체나 AI 알고리즘만 발달하면 될까? 대답은 아니오다. 4차 산업의 또 다른 원동력, 그것은 바로 데이터다. 데이터는 21세기 오일이다.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활용하면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오일은 바다나 땅에서 채굴하면 되는데 데이터는 과연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바로 모두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에서 얻을 수 있다. 스마트폰은 21세기 디지털 종합 예술품이다.
혹자는 스마트폰 한 대 가격이 이제 TV, 냉장고보다 비싸다고 불평을 하는데 사실 현존하는 모든 첨단 기술들이 이 작은 스마트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1G 시대부터 5G 시대까지 오면서 휴대폰은 휴대가 아닌 스마트폰이 되었고 산업 패러다임은 모바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기업들의 가장 가까운 접점이 모바일이 되었다는 것은 오프라인 매장이 사라지고 은행 창구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카메라, mp3 플레이어, PC, 지도, 내비게이션, TV 매체 등 과거의 방식들을 모두 모바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현재 뜨고 있는 기업들은 이 작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개인들의 정보를 아주 효율적으로 채굴해가는 기술과 플랫폼을 가진 곳이다. 애플과 삼성은 아이폰, 갤럭시라는 강력한 디바이스 중심으로 카메라, 인공지능 대화 등을 통해 사진, 위치 정보와 개인 취향 등을 수집한다. 예컨대 구글은 검색 기록을 통해 개인이 가진 가장 은밀한 정보까지 모두 수집하고 있다. 사람의 실제 속마음은 설문조사가 아니라 검색창에 있다는 점에서 구글은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미디어를 통해 취향 정보를 세분화하여 수집하고 그들의 강력한 미디어 생태계에서 사람들이 계속 머물기를 바란다. 아마존과 쿠팡은 고객의 구매 정보와 구매 패턴, 그리고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 밖에도 카카오, 네이버, 통신사, 카드사는 다양한 고객의 취향과 구매, 위치, 신용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이 수집할 수 있는 센서가 무엇일까? 바로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경쟁력이자 즐거움인 동시에 기업의 입장에선 최첨단 개인정보 수집 센서라고 볼 수 있다. 이 센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2007년 스티브 잡스가 리바이스 청바지에서 아이폰을 처음 꺼내 들었을 때 비로소 세상에 등장했다. 그리고 이 센서가 사람들이 남긴 디지털 흔적인 각종 데이터 조각들을 모을 수 있게 도운 것은 바로 통신 네트워크 고도화였다. 결국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 스마트폰 기업, 센서의 핵심 부품, 반도체 기업, 센서로 데이터를 빨아들이는 서비스, 플랫폼 기업, 이 세 가지가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것이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사실 전기차도 엄밀히 말하면 모바일 디바이스의 일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 서비스 업체가 당연히 중요해질 것이다. 우리는 사실 주어진 대로 삶을 살아간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켜고 검색하며 출근한다. 스마트폰으로 메일을 확인하고 스마트폰으로 메신저를 통해 소통하고 스마트폰으로 주문해서 결제하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공유하고 스마트폰으로 퇴근길에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하루를 위로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 동안 쏟아낸 이 흔적들은 이제 디지털화되어 누군가가 수집하고 가공하고 활용한다. 이 책의 모든 곳에서 금융 자본 교육을 강조했는데 금융 교육이 수요, 공급, 환율, 금리 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주식 같은 금융 자산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자본 교육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산업과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자본을 확충하는지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투자와 투기는 한 끗 차이라고 한다. 알고 하면 투자, 모르고 하면 투기다. 연일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유동성을 해칭하기 위해 실물, 금융자산으로 쏠리고 있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거시적 흐름을 잇고 투기가 아니라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관점으로 투자해서 험난한 자본시장을 헤쳐나가길 바란다. 여기까지 자본체력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경제 지식,
자본을 지키고 불리기 위한 바탕이 되는 이야기들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저자인 닥터 마비는 책의 곳곳에 자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전에는 노동소득만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실질적인 성장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소득만으로 성공하려면 대기업에 입사해 임원이 될 수 있는 0.7%의 확률 정도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동소득을 폄훼한다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노동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피나게 노력한 노동소득으로 고도 압축 성장을 이룬 나라이기에 열심히 일만 하다가 자본 성숙은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자의 말처럼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본을 모른다는 것은 숨을 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일과 같습니다.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그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깨닫는 첫걸음이 이미 반을 시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은 그 첫걸음을 내딛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지식과 마인드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자본에 대한 이해,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기초적인 흐름 파악, 자본 공부를 위한 마인드, 기본 경제 지식, 미래 산업에 대한 이해 등 자본주의 공부의 기초가 되는 지식부터 자본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저자의 통찰까지 피와 살이 되는 글이 서술되어 있어 읽으면서 감탄이 나오는 순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읽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선물해주고 싶은 값진 책을 만난 것 같아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